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풍문으로 들었어. 이제 그 풍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때가 된 것 같죠? 정면 맞수다.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병민 전 최고위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정치평론가협회 배정호 회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참, 이 풍문으로 들었어가 이게 대학교 다닐 때 아마 나왔던 노래 아닌가요? 그렇죠. 그죠? 네. 아니, 저희가 나이가 연배가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나오면 맞는 거죠. 근데 요즘 시니어는 영 시니어라고 또. 아, 시니어는 시니어인데 젊은 시니어. 그 우리가 또 근데 어쨌든 뭐 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자, 오늘 얘기부터 해야죠.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어떻게 예. 보십니까, 김병민 최고위원님? 뭐 예정됐던 수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난번 기자회견 과정 속에서 공수처 수사를 먼저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수사가 미진하면 내가 먼저 나서서라도 특검을 요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던 이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제의요구권 행사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여론이 좋지 않는 상황을 모를 리가 없을 거거든요. 과거에 제의 요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의결을 하게 될 텐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르르 집단 퇴장하면서 뭔가 사안의 진실을 거부하고 은폐하는 것 같은 모습을 다시 연출하게 된다면 이건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이거든요. 대통령도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는 그 의지의 변함이 없음을 얘기했기 때문에 제의 요구 이후 국민의힘이 그냥 무작정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민주당과 소통하면서 이 특검 법안들을 제대로 이끌어갈 것인지 이제 이 정치적 역량들을 보여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좀 앞으로 우려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도 우려가 되고 전국도 좀 우려가 되죠. 일단 4월 10일 총선에서 참패를 한 거는 사실 아닙니까? 또 사과도 나왔고 또 정치하는 대통령 되겠다. 국정 운영 기조 바꾸겠다. 근데 달라진 것도 없고 지금 또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문제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도 의혹의 당사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법안을 거부를 하니까 또 본인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하니까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스스로 자백이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몰아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과연 민심의 역풍이 불 텐데 그걸 통과할 수 있을 것인지가 지금 굉장히 좀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방어 논리도 좀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허술한 것 같아요. 지금 방어 논리라는 거는 뭐 공수처 등의 수사기관의 수사를 좀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단 경찰도 수사 대상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공수처 같은 경우는 차장도 공백이고 처장도 공백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오늘 임명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오늘 임명했는데 그러면은 넉 달 만에 임명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또 차장을 또 임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언제 수사하고 그렇게 되면 언제 끝나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 그리고 검찰 같은 경우는 뭐 이미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 특검하고 맞물려 가지고 상당한 부담, 정권의 부담으로 지금 남아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진짜 그 말씀하시니까 공수처도 9개월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고 요새는요 이게 무슨 트렌드인지 검찰, 경찰, 사법부 뭐 하나 잡으면 그냥 이게 뭐 너무 오래 끌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이 지치게 만들 정도로 오래 끌어가지고 좀 빨리빨리
뭐 좀 어느 정도 상식선 속도는 좀 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맞아가지고. 근데 이탈표 뭐 맨날 얘기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새로운 뉴스가 오늘 하나 더 나온 게 유이동 의원 뉴스죠. 예. 예, 여기서 이제 찬성표를 예. 던질 수 있다는 뉴스를 좀 전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안철수 의원, 김웅 의원의 정책위 의장 하셨던 분이죠. 정책위 의장을 네. 했고 예, 예, 그리고 그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예, 예. 함께 호흡을 맞췄던 모습들을 쭉 기억하실 텐데요. 평택에서 이번에 다시 한번 출마했지만 조금 표 차이가 나게 떨어졌습니다. 경기도 지역 상황이 꽤 안 좋았고 아마 유이동 의원 입장에서도 선거 과정에서 드러났던 수도권의 민심 이런 고민들이 많았을 겁니다. 일단 낙선한 현직 의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마지막 의정 활동의 표결과 그 그림을 어떻게 남겨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아마 했을 거라 보거든요. 그럼 유이동 의원 정도의 스탠스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이 해병대원 특검 문제를 바라볼지 아마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게 그냥 국민들 보시기에 다 거부하는 것처럼 우르르 나와 이런 모습은 정말 국민들 보시기 좋지 않을 겁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소신과 생각으로 얼마든지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절차상 민주주의를 형해화시킬 정도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런 소지가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있겠습니다만 다만 재의결을 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다 나와서 우린 반대다라고 하는 모습을 하게 된다면 유이동 의원 같은 국회의원들 숫자가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뭐 잘못하면 제의가 한 거가 가결될 가능성은 근데 그러려면 숫자가 꽤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근데 21대 국회에선 네. 재정의원 과반 이상 참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일 예, 거예요 아마. 맞습니다. 그러면은 과반 이상 참석에서 이 요거에 따라서 사실은 숫자가 17표가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예. 이탈표가 17명 이상이 나오면은 재의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지금 이번에 낙선 불출마가 58명이니까 여기서 뭐 대거 불참을 하면은 180명 가지고도 가결이 되는. 그렇죠.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17명이 아니고 그렇죠. 그거보다 적은 숫자로도 이게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이제 변수가 있는데 저는 그 두 가지 변수는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는데 저는 제재 의결에 들어갈 경우에 22대. 그렇죠. 22대. 이때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저는 좀 유이동 변수라고 이름을 좀 명명을 하고 싶은데 유이동 의원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거든요. 예. 그리고 정책위 의장이면 당 3역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이런 사람이 왜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으로 돌았을까? 역시 정치적인 미래 때문에 이거는 국민적 명분이 전혀 없는 문제다. 그래서 정치를 길게 한다고 생각한다면 수도권 민심, 자기 지역구의 유권자의 의중에 맞춰야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유이동 의원에만 국한될 것인가. 제2, 제3의 유이동 의원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특히 22대 같은 경우는 192대 108이니까 8명만 이탈하면은 금방 넘어가거든요. 아시겠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때 야권이 170명이었는데 결과적으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때 234명이나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엄청난 숫자가 50명 넘는 엄청난 숫자가 이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21대 국회 재의결 결과보다 22대 때 다시 추진할 경우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보다 더 추락한다면 상당한 변수가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좀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도대체가 근데 그 민주당도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그 우원식 의원 선출된 다음부터 네. 예? 그 우원식 의원이 진짜 전 곤혹스러울 것 같거든요. 뭐가 막 뭐 10,000명이 탈당한다 그러고 말이에요. 뭐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다 그러고 그게 과연 우원식 의원 선출하고 전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그렇죠.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인 정청래 최고위원이 공개적인 발언하면서 사실상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자당의 의원들이 다 모여서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했는데 그거를 굉장히 강성 지지자들 보기에 잘못된 행동인 것이건 마냥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 연출되니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가?
강성 지지층들을 위해 정치를 하는가. 적어도 정청래 최고위원은 강성 지지층들을 위해 정치하는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굳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딜레마가 여기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대통령이 되고 싶은 것 아닙니까? 저희도 수도권에서 선거 치러봤지만 수도권에서 선거 치르는 사람들은 중도표를 가져와야 되고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수도권의 표를 갖고 와야 되고 수도권의 중도표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당은 다 장악이 끝났고 기본적인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면 그다음 중도표를 가져와야 되는데 중도표를 가져오려고 조금만 오른쪽을 쳐다보면 이런 방식의 일들이 당내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 이재명 대표의 딜레마로 결국은 귀결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일단 딜레마적인 상황이면은 틀림이 없죠. 그런데 당장 급한 것은 이 10,000명의 탈당을 예고하고 있는 이 강성 지지층들을 어떻게 붙잡느냐. 이분들이 단순히 탈당만 하는 게 아니라 조국 신당으로 갈아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 신당하고 또 선명성 경쟁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중도층을 놓칠 수 있는 이런 이제 딜레마적인 상황인데 일단 급한 불은 이분들을 잡는 거니까 그래서 당원권을 대폭 강화하겠다라고 지금 달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친명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지금 10,000명이 탈당계를 냈는데 한 1,000명 정도만 하고 그분들 계속 붙잡고 입당하는데 저는 뭐 이렇게 당원들을 달래기 하면은 또 상당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잔류할 것 같고 안정이 된 다음에는 제가 볼 때는 뭐 다시 중도층 잡기에 나갈 수 있는 시간적인 요인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역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과연 연임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하고 또 연결되는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제 우원식 의장 이제 후보가 선출이 됨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가 연임할 수 있는 공간은 더 역설적으로 넓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연임할 거라고 보시죠? 네, 연임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최고위 구성에는 고민정 최고위원 같은 인사도 있잖아요. 네. 친문계면서 친명계랑은 조금 거리를 두고 있고 중도적인 스탠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연임하더라도 최고위원 전체가 연임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전당대회 치르면. 그럼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 못지않는 초선 당선인들이 줄 서 있고 만약 여기에 지도부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될지가 궁금한데 국회의장 후보 하나를 놓고도 이렇게 난리가 나고 있는 당인데 국회의장 후보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민주당의 지도부는 민주당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강성 지지자들의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해달라는 목소리는 훨씬 커질 겁니다. 이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의 여부가 앞으로 향후 민주당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거고 그거는 중도로 외연 확장을 하려고 하는 내심 이재명 대표가 마음이 있더라도 더 왼쪽으로 끌어당기는 힘들이 강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저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좀 처해져 있다고 보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이 막 회고록 이거 진이 막 타지 마을인가 뭐 김정숙 여사 여기 방문한 거 뭐 이게 단독 뭐 여사 외교가 아니라 단독 외교 뭐 이런 얘기하고 어떻게 보세요 이거? 저는요. 지금 우리 정치의 나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좀 전임 대통령을 존중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완전히 진영 정치로 돼가지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이제 그런 정치가 계속 되니까 심지어는 뭐 김건희 여사뿐만이 아니고 김정숙 여사 또 김혜경 여사 또 공교롭게도 다 세 여사분들이 다 김씨예요. 그래서 삼김 특검하자라는 이런 뭐 물귀신 작전 같은 그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김정숙 여사에 대한 초청이 인도 정부로부터 분명히 있었거든요. 초청장이 날라왔어요. 그리고 보면은 막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네. 초청장을 받았느냐 아니면 받게끔 만들었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그러니까 자 받게끔 만들었느냐 아니면 순수한 초청이냐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규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초청은 실제 왔다. 그러면 가서 관광을 했느냐 아니면은 뭘 했느냐 실제로 대통령 부인으로서 영부인 외교를 했느냐
보니까 실제로 이 허황우 기념공원 착공식 행사에 가서 연설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도 전역에 그게 라이브로 다 생중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서 무슨 뭐 비리를 저지른 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대통령 부인들은 이런 단독 외교를 하느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루스벨트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부인, 그리고 뭐 오바마 대통령 부인, 그리고 조지 W 부시 대통령 부인 다 했단 말이에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부인 같은 경우는 뭐 60번이 넘는 그런 이제 단독 영부인 외교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가 빨리 성숙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여도 야도 너무나 똑같다. 죽이기 정치, 나쁜 정치만 계속하고 있다. 이런 정치를 좀 탈피할 수 있는 큰 정치의 모습을 과연 누가 보여줄 것인가 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들 모두가 좀 답답해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회고록을 내지 않았으면 이런 논란이 다시금 안 나왔죠. 회고록의 본질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왜냐하면 이 뉴스는 누가 뭐래도 회고록에서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에 대한 비판을 다시금 옹호하면서 첫 번째 있었던 영부인의 단독 외교였다라는 얘기를 회고록이 적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죽하면 박지원 당선인까지도 나와서 첫 번째 외교는 이게 아니지. 이호 여사가 있었잖아. 근데 이호 여사는 사실 진짜 외교라고 볼 수 있죠. 유엔 총회에 가서 실질적인 그것도 그냥 일반 비행기 딴 승객이랑 같이 타고 갔어요. 이호 전용기를 탄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을 비춰보건데 타지마할을 가서 사진을 찍은 건 선명하게 드러나서 국민들이 다 본 거잖아요. 근데 인도에 가서 그 뭐 타지마할만 갔다 오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 타지마할을 갔던 거는 사실이고 그 앞에 있었던 허황우 무슨 뭐 착공식이라든지 이런 일에 반드시 김정숙 여사가 갔었어야 되겠는가.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오라고 하는 초청 공문이 있다. 이런 것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만 나머지는 전원으로 들려오는 일들일 뿐. 그리고 영부인의 단독 외교로 갔다면 오고 난 다음 외교부의 공식적인 보고서나 기록물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내용들까지 나오면서 논란은 증폭되지 않습니까? 그 논란들은 저는 이미 한바탕 지나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다시 그 끄집어내갖고 얘기하는 것도 다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국민적 여론에 얼마나 큰 반향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갑자기 회고록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지라고 재반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논쟁을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도 뭐 지금 이런 논란이 이렇게 반가운 거는 아니지 않겠어요? 글쎄요.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을 모르지만 아마 상당히 좀 불편해할 것 같아요. 불편은 하죠. 왜냐 네.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갑자기 뭐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에 쫙 등장하면서 PK 전멸해버렸거든요. 네,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좋아할까요? 그리고 그렇죠. 보니까 이재명 대표 플러스 이재명 대표 측은 일단 대선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좀 섭섭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정권을 넘겨준 결정적인 그런 원인으로 작동을 했는데 그 대선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좀 내놨으면 정권을 넘겨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예. 그런 좀 서운함이 실제로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불편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참 이게 근데 어떻게 이 삼김 특검이요 가능하다고 보세요? 특검의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예. 이제 그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문제들을 줄기차게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데 그럼 객관적인 상황에서 하나씩 다 놓고 보자라고 하는 주장들이 일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 이런 이슈가 다시 증폭돼서 예. 김정숙 여사 옛날 얘기 다 끄집어내고 또 알겠습니다. 김혜경 씨에 대한 얘기들까지 나오게 되면 예. 보시는 국민들만 더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일이겠죠. 예. 30초. 그러니까요. 물귀신 정치가 나쁜 정치인 게 이게 그야말로 쉬운 정치 아니에요? 예. 실력이 없어도 그냥 상대방만 때려잡으면 그냥 간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좀 우리 정치 이거는 여야 구분 없이 좀 실력을 보여주라. 국민을 살리는 그런 실력을 좀 보여주라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병민 전 최고위원 그리고 한국정치평론가협회 배정호 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